자, 병자호란 두 번째 계속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자호란의 원인이 바로 조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친명배금, 명나라랑만 친하게 지내고 금나라, 후금을 배척하는 정책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그 다음에 인조의 그런 잘못된 판단이나 전쟁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진 않았다. 그리고 청나라의 입장에서 계속 후금이 조선에게 결국 군사라든지 식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한 무리한 요구를 해오고 있었다. 그래서 조선의 입장에서도 후금의 이런 요구들을 다 받아들이기는 어려웠고 결국 청나라와 후금과 전쟁을 하자는 의견 쪽으로 인조가 선택을 하게 되면서 결국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 청나라는 그러면 전쟁을 무엇으로 명분을 일으키냐면 청나라 입장에서는 바로 청이 내건 명분은 첫 번째는 어쨌든 군신 관계를 맺자고 했잖아요.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맺자는데 요거를 조선이 거부했다. 두 번째로는 원래 우리 청나라와 친한 건 광해군이었는데 너네 광해군을 왕위에서 폐위 즉 몰아내지 않았냐? 그래서 자기들이 광해군을 위해서 전쟁을 벌이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거기를 쳐들어갈 때 다른 사람들이나 병사들에게 왜 전쟁을 하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겠죠. 자기들이 무슨 왕이 반정으로 왕위를 빼앗겨버린 광해군을 진짜로 위할 거였으면 진작에 쫓겨났을 때 도움을 주던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그냥 명분, 그러니까 자기들이 내세우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전쟁이 이제 시작된 걸 한번 지도로 그려서 볼게요. 자, 밑에다가 여기가 이렇게 중국이고요.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그림으로 보시면 아직 명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것은 아니었어요. 명나라도 이제 최후의 보루였던 여기 해가지고 여기가 산해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를 방어선으로 해서 이 후금에게 아주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후금이었고 여기가 조선입니다. 그러면 후금의 입장에서는 결국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경계라고 한다면 후금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진짜로 원하는 건 누구를 공격하는 걸까? 그치? 몽골에서 보면 알 수 있다시피 바로 중국을 점령하는 게 최종 목표란 말이야. 근데 중국을 공격하려고 명나라를 공격하려고 봤더니 조선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기들의 뒤를 공격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금의 입장에서는 이 전쟁, 명나라를 공격하기 전에 이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는 이 조선을 먼저 공격해서 빨리 기선을 제압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후금의 전략을 한번 잘 보면 이 전쟁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굉장히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방금 말한 것처럼 선생님, 후금이 진짜 노리는 건 누구라고 했어요? 명나라라고 했죠. 즉, 그러면 조선을 공격을 하더라도 후금의 전략, 속전속결이 필요했던 거지. 속전속결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전쟁을 굉장히 빠르게 승리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즉 조선을 완전히 점령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조선에게 아까 군신관계,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명나라를 공격할 때 조선이 후금을 공격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이지. 그리고 두 번째로 후금의 전략은 얘네도 오랑캐라고 무시하면 안 되는 거지. 오랑캐라고 무시만 해서는 안 돼. 이 후금, 즉 여진족이 만드는 후금이지만 이 후금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했단 말이야. 전략을 굉장히 잘 짰어. 얘네가 이 앞전에 본 임진왜란을 본 거지. 임진왜란의 전쟁은 결과론적으로 누가 승리했어? 조선이 승리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조선이 승리하고 일본이 거의 한양을 점령하고 평양도 점령하고 다 무너져가던 조선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냐? 결국 임금을 붙잡는 데 실패했다 이 말이야. 일본은 임금을 붙잡는 데 실패했지. 왜? 선조가 의주까지 도망가 버렸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임금을 잡지 못하니까 바로 이 조선인들이 어쨌든 자기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하고 끝까지 저항을 한 것이지. 그러니까 바로 후금의 전략, 누구만 잡으면 전쟁 끝난다? 임금 잡으면 전쟁 끝난다. 그 다음에 자신들의 약점도 알고 있는 거야.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은 유목민족이라고 했잖아. 주로 주 병력은 무슨 병력일까? 기병이겠죠. 말을 타고 다니는 기병이 자기들의 주력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유목민족은 결국 뭐에 약할 수밖에 없어요? 수군에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지. 그럼 조선은 항상 이렇게 여진족이나 뭐 거란족이나 몽골족이 쳐들어오면 항상 어디로 피신을 가더라? 강화도로 피신을 가지. 맞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것도 후금이 이미 알고 있었단 이야기지. 그러니까 역사에서 이렇게 보면서 어떤 전략을 짤 것이냐 라는 것을 생각해 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랑캐라고 무시만 하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었다는 거죠. 여기 남한산성은 이제 이따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쟁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작이 돼요. 자, 보시면 다시 한번 지도를 그려서 보시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를 그리고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압록강이라고 한다면, 자, 이 유목민족들은 보통 쳐들어오는 게 바로 이 겨울에 쳐들어오게 돼요. 왜 겨울에 쳐들어오냐면요. 선생님이 말했죠. 이 유목민족들은 주로 기병이 주 병력이야. 그러면 여기에 흐르고 있는 뭐가 있냐면 압록강이 있어. 그러면 왜 겨울에 쳐들어오는지 느낌이 오지. 겨울철이 되면 이 압록강이 뭐 하는 거야? 얼어. 이 얼음이 생기니까 이 기병이 말을 타고 두꺼워진 얼음 위를 강을 건널 수가 있는 거지. 왜? 얘네는 수군이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결국 이 겨울에 전쟁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야. 그래서 맨 처음에는 1636년 겨울이 되겠어요. 자, 12월 1일에 이제 청나라 군대가 출발을 해. 청태종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다. 이 청태종이 누구냐면 누르하치예요. 누르하치 아니고요. 홍타이지예요. 홍타이지. 청태종 누르하치는 사망했고 바로 아들이었던 이 홍타이지가 12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출발을 합니다. 자, 그래서 조선의 이 압록강을, 자, 여기 여진족의 수도는 여기 있는 이 심양이라는 곳입니다. 자, 여기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자, 12만 대군이 이 압록강, 얼어있는 압록강을 건너는데, 이 얼어있는 압록강을 건널 때가 바로 12월 9일이야. 12월 9일에 어디를 건넌다고? 압록강을 건너. 그러니까 조선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은 완전히 기절초풍했겠죠. 우리 12만 명의 대군이 쳐들어오니까. 맞아요. 그럼 조선도 완전히 대비가 되지 않느냐? 아니지. 당연히 후금이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곳곳에 성을 쌓고 방어 준비들을 나름대로는 했겠죠. 맞아요. 네. 근데 이 속전속결의 전략이라고 했잖아. 맞아? 엄청난 속도로 돌파해버립니다. 주력이 무슨 병이라고 했어요? 기병. 그 다음에 선생님이 설명했지. 청나라 후금의 목적은 뭐라 했어요? 전쟁을 빠르게 끝내는 것. 두 번째 목표 임금 붙잡는 것. 그래서 이 청나라 군대는 되게 위험한 전략이긴 한데 이런 방어 진지들을 거의 공격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성들을 무너뜨리느라 시간을 보내지 않는 거야. 바로 진격 고고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 평양을 지난다. 알겠죠? 평양을 지났다고 하는 날짜가 바로 13일. 자, 13일에 평양을 지나가. 그러니까 거의 뭐 말 타고 달리는 수준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평양을 지나. 그 다음에 14일에는 개성에 도착해. 정말 뭐야, 강 건넌 지 지금 며칠 만에? 5일 만에 개성까지 왔다. 개성이면 정말 한양 바로 코앞이야. 자, 여기가 만약 한양이면 좀 내려간 모습이 돼버리긴 했지만, 자, 평양, 그 다음 여기가 개성이야. 완전히 코앞까지 와버렸다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그러면 그 당시에 뭐 전화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조선이 전쟁이 났다는 걸 안 날짜가 12월 12일이야. 즉 거의 평양에 왔을 때쯤 전쟁이 난 걸 알았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완전히 혼비백산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선조는 어디로 피신 갈 생각을 할까요? 강화도지, 강화도. 우리 몽골의 침입 때 강화도로 피신 갔잖아. 맞아? 유목민족들은 수군이 약하니까. 그래서 여기 인조가 자기의 가족이랑 세자들을 먼저 강화도로 보내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챙겨야 될 것도 많고, 그치? 신하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준비해가지고 강화도로 가려고 출발을 하는데, 청나라 이미 작전을 짠 거야. 이미 이 강화도로 가는 길을 뭐 해버렸어? 막아버렸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바로 길이 막혀버렸기 때문에 다시 한양으로 돌아옵니다. 인조가.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냐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 강화도로 인조는 가지 못하고 여기 성남, 성남 경기도 광주에 있는 바로 어디로 들어가게 된다? 남한산성으로 급하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청군의 진격 속도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빨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 청나라 군대가 남한산성에 도착했다고 하는 게 바로 며칠이냐면 16일에 인조가 15일 날 들어가고 청나라 군대가 16일 날 바로 이 남한산성에 도착했다. 그러니까 청나라의 공격, 진격 속도는 정말 엄청나게 빨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빠르게 들어오는 거는 반면에 굉장히 위험한 전술이거든요. 왜냐하면 빠르게 공격을 치고 들어갔는데 뒤에서 식량이라든지 이런 걸 배달해주는, 그렇지? 수송을 해주는 그런 길목이 만약에 여기서 보면 이렇게 수송해주는 게 끊기게 되면 이 안에 들어온 애들은 완전히 굶어 죽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청나라의 위험한 전술이지. 하지만 조선의 입장에서 완전히 허를 찔린 거야. 얘네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공격해 들어올지는 몰랐던 것이지. 그 다음에 강화도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강화도까지 가는 길을 미리 막아버렸다. 결국 인조는 이 남한산성에 완전히 갇혀버리게 됩니다. 결국 청나라 군대가 남한산성을 포위하게 되는 것이에요. 인조도 뭐 이때 다시 남한산성에 나와서 강화도로 가려고 했는데 이때 겨울이어서 눈이 너무 많이 내리고 길이 미끄러워서 인조가 뭐 6번이나 넘어지고 도저히 갈 수 없어서 다시 남한산성으로 돌아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이때 성안의 군사는 13,000명 정도. 그러니까 청나라 군대는 12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이때 성안에 있었다고 하는 병사가 약 13,000명. 그 다음에 식량은 한 50일치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포위당한 채로 이제 버티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엄청 추운 겨울인데다가 식량도 50일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포위당한 이 남한산성은 정말 비참했다고 해요. 엄청 얼어 죽는 사람도 있고 제대로 먹지 못해서 병사들이 정말 도저히 싸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청나라는 또 굉장히 심리전도 잘 써요. 남한산성이 보이는 산 위에다가 홍의포라고 하는 대포, 명나라랑 싸움에서 뺏은 거야. 그 대포를 이용해서 이 남한산성 내부로 대포를 막 쏘아 보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 혼비백산하겠죠. 대포가 막 날라와, 그지? 그러면 다시는 싸울 그런 의지를 갖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심리전도 굉장히 잘한단 말이야. 근데 조선은 자기들은 유교를 믿고 성리학을 믿는다면서 자기들은 군자고 양반이고 청나라 쟤네는 하는 짓이 오랑캐다 무시만 했지. 전쟁에 대한 대비는 정말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알겠죠? 자, 계속 책 읽어볼게요. 자, 남한산성은 결국 전쟁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고 식량도 부족했다. 맞아요. 그래서 성안에서 신하들이 의견이 두 개로 나뉘게 되겠죠. 하나는 청군과 끝까지 싸워야 한다. 또 하나는 싸움을 멈추고 화해해야 된다는 두 파로 나뉘어서 또 싸우게 됩니다. 힘을 하나로 합쳐도 부족한 판에 항상 이렇게 다툼이 생기겠죠. 하지만 상황이 점점 불리해지고 자 여기서 믿었던 한 가지는 강화도였겠죠. 강화도의 세자라든지 왕실이라든지 왕의 가족이나 친척들이 다 강화도에 피신가 있었어. 근데 이게 웬걸?
바로 청나라 후금이 수군 전략을 잘 못 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청나라는 준비가 다 돼 있었던 거야. 얘네가 이미 강화도로 도망을 갈 거란 걸 알았고 바로 이 강화도가 오히려 먼저 함락돼 버려. 남한산성보다 강화도가 먼저 함락된다. 그러니까 이제 인조는 내가 만약 강화도에 갔었어도 이 전쟁에서 졌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완전히 청나라의 준비된 전략에 당해버린 거죠. 맞아요. 그래서 강화도가 먼저 함락돼서 왕족이나 대신들까지 포로가 되었다. 결국 이제 더 이상 버티기는 힘들다라고 판단한 인조는 결국 남한산성에서 나와서 바로 중요해 삼전도라고 하는 곳에서 청태종 홍타이지에게 항복을 하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여기 항복하는 과정이 나와 있죠. 이렇게 청태종 홍타이지가 여기 이렇게 앉아 있으면 바로 인조가 머리를 조아리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자, 요거를 바로 삼전도의 구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삼전도라고 하는 곳에서 굴욕적인 항복을 하게 된다. 알겠나요? 네. 삼전도의 굴욕.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 청나라의 인사법이라고 합니다. 바로 뭐냐면요. 309 고두레라고 해. 알아만 놓으세요. 네. 이렇게 3번 절하는 과정이 됩니다. 굉장히 굴욕적이죠. 한 조선의 왕이 청태종에게 이렇게 엎드려서 절하는 거. 근데 이제 이것도 좀 이야기가 많은 게 조선의 입장에선 당연히 굴욕적이긴 하지. 왕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니까 황제한테, 중국의 황제한테 전쟁이 지지 않았으면 되겠지만, 근데 청태종이 인조한테 엄청 창피를 주고 무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원래 이제 이 여진 후금에서는 왕을 만나기 위한 일종의 절차였다고 해요. 물론 지지 않았으면 이런 인사를 할 필요도 없었겠지만 이게 꼭 조선의 왕한테, 인조한테만 강요한 그런 굴욕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중국이나 다른 나라도 이 청태종이라든지 이런 중국의 그 청나라의 황제들을 만날 때 누구나 다 해야 됐던 예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조만 특별히 무시하면서 요구했던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서울 삼전도비에 가면 이거에 청나라의 업적이라든지 자기들이 전쟁에서 이겼다 이런 것들이 새겨져 있는 게 바로 삼전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쟁을 겪은 남한산성을 가보시면 남한산성이 정말 좀 높은 곳에 있어요. 물론 차로도 올라갈 수 있는데요. 주말엔 가지 마시고요. 정말 차 엄청 막힙니다. 네. 그래서 올라가 보면 되게 산 위에 이렇게 쌓아져 있는 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청나라도 이 산 높은 곳에 있는 성을 함부로 공격하면 피해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냥 포위를 하고 이 성 안에서 말려 죽이는 그런 전략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죠. 그쵸? 그래서 방어하는데 유리하고, 네, 또 안에는 평평하게 넓은 분지, 이렇게 안에 평평한 곳이 있는 걸 분지라 그래요. 높은 곳에 평평한 땅을 분지라고 하는데 이런 땅이 있다. 사람들이 살 수 있고, 그래서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성이었다. 그래서 남문 해가지고 4대문 중 가장 크고 웅장한 중심문이다. 병자호란 당시 인조가 처음 남한산성으로 들어갈 때 이용한다. 선생님이 설명했죠. 남문이 항상 그 성의 가장 좋은 문이다. 그 다음에 임금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남문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 수어잔대는 적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군사들을 지휘하던 지휘관들이 있던 장소가 되겠죠. 높은 장소에 있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서쪽문이 되겠죠. 인조가 청에 항복하려고 나갈 때 이용하는 문이다. 왜? 남문으로 나올 수 없는 거야. 왜? 전쟁에서 패배했는데 어떻게 남문으로 나올 수 있겠냐? 안 된다, 남문 너네. 그래서 청나라가 남쪽 문으로 나오지 말고 너네는 전쟁에 졌으니까 서쪽 문으로 나와. 그 다음에 아까 항복하는 모습 보시면 아시겠죠? 뭘 입지 못하고 있어요? 왕이면 원래 골룡포라고 하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냥 일반 옷을 입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즉 여기서 뭐야? 자기가 바로 군신관계, 즉 자기는 임금이고 결국 조선의 왕은 뭐가 되는 거야?
신하가 됐다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당시에 왕이 누구라고 했어요? 바로 인조. 맞아요. 자, 그래서 인조는 참 생각해 볼 게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광해군이 중리외교를 펼쳐서 후금 오랑캐랑 친하게 지낸다는 걸 명분 삼아서 자기가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이 오른 사람이잖아. 그럼 자기가 그렇게 욕하고 비판하던 청나라 후금이 쳐들어올 것 같았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대비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참 그런 준비도 되지 않고 또 그 다음에 인조 밑에 있는 그 의리와 명분을 찾던 신하들은 후금을 오랑캐라고 무시만 했지. 자기들은 입으로만 맨날 의리요 명분이요를 외쳤지. 진짜로 백성들과 함께 뭐 나라의 힘을 기르기 위한 것이나 무슨 입으로 뭐 외치면 의리와 명분을 외치면 뭐 적군이 물러가나? 내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진짜 나라를 강하게 하는 것이 뭔지 입으로만 떠들고 막상 그렇게 입으로 의리네 명분이네 후금이 오랑캐다 욕하던 사람들 막상 전쟁 나면 목숨 걸고 싸웠을 것 같아요? 다 도망가고 없지 이미 그런 애들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을 결국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전쟁이 왜 패배했을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는 결국 조선이 뭐야? 첫 번째 1번 외교적인 능력이 별로 없었던 것이죠. 맞아요. 명나라는 저물어가는 달이요. 후금은 새로 떠오르는 태양인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뭐 눈치를 챘다 하더라도 그것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건 인조와 그 대신들이 외교적 능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 두 번째는 결국 청나라의 실력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판단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전쟁에 대해서 실패를 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른 나라 주변 나라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지혜로운 판단을 내릴 줄 아는 것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도 인조처럼 말로만 떠들고 아니면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또 우왕좌왕하면 안 되겠죠. 맞아요. 어떤 일이 있었을 때는 잘 생각하고 대비를 해 보아야겠죠.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결국 백성들의 피해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결국 백성들의 피해. 백성들의 피해 이야기 전에 첫 번째 여기 먼저 끝까지 할까요? 결국 전쟁이 끝나고 조선과 청은 신하와 임금의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겠죠. 맞아요. 완전히 패배했으니까. 그래서 결국 소현세자 왕위를 이은 사람을 세자라고 한다 했지. 인조의 가장 맏아들이었던 소현세자, 그다음에 복림대군 둘째 아들, 그리고 많은 대신과 백성들이 청의 인질로 끌려가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그래서 백성들의 피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자면, 자, 여기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노예로 끌고 간 것이죠. 우리 백성들, 수많은 조선의 백성들이 결국 포로로 끌려갔다. 말 그대로 뭐 인간 사냥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 이 조선 백성들이 이 추운 겨울에 아까 선생님 보았죠. 한양이나 이 주변에서 이 먼 중국 땅의 심양까지 말 그대로 손 묶여가지고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길이었겠어요. 길에서 얼어 죽고 배고파서 죽고 그래서 이제 뭔가 말을 해보려고 하면 이 후금인들이 엄청나게 두들겨 패고 맞아요. 막 철퇴로 때려 죽이고 엄청나게 비참하게 끌려가게 되는 거죠.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뭐 이것과 관련된 영화들이 있어요. 뭐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뭐 최종병기 활 이런 영화가 있거든요. 근데 그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 후금에게 끌려가는 백성들의 그런 굉장히 비참한 모습들이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뭐 유튜브나 이런 데 검색해서 뭐 한번 찾아보는 것도 이런 역사 공부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머리로만 이해하는 역사보다는 또 그런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 진짜 이렇게 몇 글자로 배우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통해서 배우면 또 마음에 어떤 뭔가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랑 최종병기 활 이 영화예요. 알겠죠? 네,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 이제 끌려가는데요. 이 길에서 너무너무 춥고, 그치? 포로잖아. 노비로 끌고 가는 거. 너무너무 굶주려서 정말 많은 사람이 끌려가는 중에 죽었다고 해요. 그 다음에 당연히 후구민들은 양반이든지 뭐 노비든지 일반 백성이든지 뭐 구분이 없었겠지. 뭐 양반 보이면 양반 잡아가고 노비 보이면 노비 잡아가고 상민이 모이면 그냥 상민 잡아갔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피로인들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이제 노비로 끌고 갔잖아. 그러면 조선으로 다시 데려올 방법이 있었어. 그게 뭐냐면 속환이라고 해가지고 돈을 주고 데려오면 되는 거야. 속환. 말 그대로 이제 노비로 잡아갔으니까 돈을 주고 고향으로 데려오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는 은 뭐 한 25냥에서 30냥을 주면 그래서 돌려보내줬다는 거야. 조선으로 돈을 받고. 근데 여기서도 또 어떤 짓들을 하느냐면 돈이 많은 그런 양반가라든지 이런 애들은 자기 자식이 잡혀갔어. 빨리 찾아오려고 얘네가 수십 배를 내고 빨리 찾아온 거야. 말이 그럼 수십 배면 300냥, 은 300냥을 주고 자기 자식을 데리고 온 거지.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야? 가격이 너무 올라버린 거지. 그러면 너는 어떤 애가 조선인 돌려주면서 은 300냥을 받았다고 하는데 누가 그러면 이제 30냥에 보내주려고 하겠어. 그래서 이런 몇몇 염치 없고 이런 양반들 때문에 이 속환의 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몇몇 상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심양까지 가족을 구하러 달려갔지만 너무 올라버린 이런 속환가 때문에 포기하고 돌아와야 됐다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이런 게 너무 비참하죠. 그리고 또 이때 잡혀간 여자들 뭐라고 하냐면 이 여자들도 나중에 이렇게 속환으로 돌아오면 환향녀라고 불렀어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거지. 근데 이 여자들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욕으로 남아있어요. 환양년이라는 욕으로 변질됩니다. 이 여자들을 욕하는 거예요. 너무 이건 비겁한 거 아닐까, 그지? 아니, 조선이란 나라를 지네들이 의리와 명분으로 남자들이 그런 거 아니야. 그치? 지네가 의리와 명분 찾으면서 명나라 편들고 이 전쟁 일으키니까, 응? 여자들을 지켰어야지. 자기들이 지키지도 못하고 나라를 빼앗겼네? 빼앗긴 것까지는 아니구나. 전쟁에서 졌네? 그러고 이게 굴욕이네 어쩌네 하면서 이 여자들은 결국 힘없으니까 포로로 잡혀간 거 아니야. 진짜 죽을 고비 넘기고 그 다음 다시 이렇게 조선으로 왔는데 이 여자들을 또 요놈 새끼들이 이 여자 저기 오랑캐한테 끌려갔다 온 여자라면서 차별하고 욕하고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선생님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이 조선에서 의리와 명분을 찾던 이 조선 양반과 남자놈들은 참 너무너무 비판할 게 많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여자들도 지키지 못하고 백성들도 지키지 못했으면서 무슨 유교 공부를 해서 의리고 명분이야? 진짜 이런 내용을 볼 때마다 너무 막 화가 나가지고 그렇죠? 여러분도 이런 역사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 공부를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혜롭게 피하는 방법도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다시는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나라의 국방력이나 우리의 힘을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맞아요. 네,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우리가 많이 기억하는 게 임진왜란이거든요. 임진왜란 하면 이순신 장군이잖아. 하지만 이 병자호란이라는 전쟁이 실제로 백성들한테는 피해가 좀 덜했다고도 볼 수 있어. 왜냐하면 임진왜란은 7년 동안 계속됐던 전쟁이니까, 또 전쟁터도 우리나라였으니까 7년을 싸웠으니까 훨씬 많은 사람이 죽고 농사 짓고 먹고 살기도 힘들었겠지. 피해가 어마어마했다. 반면에 이 병자호란은 어쨌든 한 50일, 60일 만에 전쟁이 끝나버렸어. 항복을 하면서 전쟁이 끝났고, 청나라 군대는 그 다음에 빠르게 다시 돌아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바로 포로로 잡힌 백성들이 아닌, 뭐 전쟁터가 아니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백성들에겐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 근데 이 조선 사회가 이 이후로 있잖아요, 더 이상하게 변해버려요. 자기들이 전쟁에서 패배했으면 전쟁 이후에 이 조선 사회를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개혁의 방향이 더 필요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웃긴 게 더 유교적인 명분이 강해지는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거꾸로 가는 거죠. 이 유교적인 명분이라는 이유로 의리나 명분을 중요시해서 전쟁이 났는데 졌어. 그럼 이걸 반성하고 고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유교적인 윤리가 더 강화되는 사회로 간다는 거지. 이거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러니까 얼마나 이 양반들이 자기들이 공부하고 자기들이 했다는 그 유교적인 사고, 특히 성리학 중심적인 생각에 갇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거는 그냥 선생님 생각이고, 여러분도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한번 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긴 탐구 활동은 꼭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 탐구 활동이 잘 나와 있는 게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영화 남한산성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남한산성에서 김윤식 배우가 바로 이 김상원의 역할로 나옵니다. 바로 전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주전파, 주장한다, 전쟁을 해야 돼서 주전파라고 하고, 그 다음에 최명길은 화해를 해야 된다 해서 주화파라고 불러. 말 그대로 화해를 주장하는 파다 해서 주화파. 이렇게 하는데, 이 두 명의 의견, 물론 김상원이라는 인물도 임금에게 충성하고, 그치, 그런 이야기, 국가를 조선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은 뭐 최명길이나 김상원이나 뭐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남한산성 영화를 보면 이들의 의견이나 입장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신하들의 양쪽의 주장을 다 들어보시고요. 여러분이 꼭 여러분의 생각, 자, 과연 이 후금이랑 여러분은 계속 목숨 걸고 싸울 것인지, 아니면 화해, 뭔가 항복을 한다든지 화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입장을 정해보고 그 이유까지 꼭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병자호란이라는 전쟁도 임진왜란 못지않게 중요한 전쟁이기 때문에, 게다가 또 패배한 전쟁이잖아. 진 전쟁이라 해서 기억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진 전쟁이라도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알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